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밤사이 전국 곳곳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경기도 양주에는 하루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포천에도 오늘 0시부터 지금까지 80mm 넘게 비가 내렸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북도에는 오늘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진 경기도 양주에는 집과 도로가 잠기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물에 잠기면서 퇴근길 대란이 벌어졌지만 오늘 아침에는 물이 빠져서 현재 이 지역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은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잠수교는 수위가 7.2m로 열흘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동부 간선도로 일부 구간과 여의 상류 나들목 등에서도 차량 운행이 통제되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표를 낸 6명의 청와대 고위급 참모 가운데 절반이 교체됐습니다. 신임 수석들 가운데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다주택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임된 나머지 3명을 포함해서 후속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최대 번화가에서 밤사이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어지면서 100명 넘게 체포됐고 경찰도 13명이 다쳤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대형 폭발 참사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레바논 총리가 내각 총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참사는 고질적인 부패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제5호 태풍 장미는 어제 소멸했지만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밤사이 전국 곳곳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특히 경기도 양주에는 하루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영천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8월 11일 역대 가장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마입니다. 오늘 장마비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쪽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서해에서 다가오는 찬 공기와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부딪히며 장마전선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경기도 포천에 80mm를 비롯해 강원도 철원 69mm, 서울 강서구 6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경기도 양주는 어제 0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어진 236mm의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경북 영천에서는 어제 저녁 폭우로 야산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도 왕복 4차로 가운데 3개 차로가 통제된 상태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오늘 새벽 6시 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열 하루 동안 사망자 31명, 실종자는 1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은 7,5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경지 피해 면적도 2만 7천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는 오늘 하루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전에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장맛비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서 내일 잠시 그쳤다가 모레부터 다시 시작돼 이번 주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한반도에서 태풍 장미가 소멸된 어제 오후 남중국 해에서는 제6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했습니다. 내일 오후 중국 푸저우 부근에 상륙한 뒤 소멸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경기도 양주에는 어제 한때 시간당 90mm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지하철 1호선 양주역과 녹양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 곳곳도 침수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수진 기자, 일단 양주역의 현재 상황이 궁금합니다.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까? 네, 양주역에는 여전히 모래주머니가 쌓여 있습니다. 어제 발목 높이까지 찼던 물은 다 빠졌고 역도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시민들이 출근하는데 큰 불편은 없는 상황입니다. 승강장이 지상에 있어서 열차도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녹양역에서도 정리 작업이 마무리돼서 열차를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어제 저녁 양주역과 도로 곳곳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5시쯤 시간당 9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양주역과 녹양역이 물에 잠겨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역뿐만 아니라 고읍동과 덕계동 시내 곳곳에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어제 양주시 상황을 담은 제보 영상인데요. 도로 일부가 흙탕물에 잠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퀴 반 정도만큼 물이 차면서 도로는 주차장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양주에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도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곳에 도착한 새벽 4시 반 정도만 해도 매우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기상청도 오늘 오전 시간대 경기 북부에 10에서 20mm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예보대로라면 어제와 같은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죠. 네, 기상청은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간당 20에서 40mm 정도의 세찬 비가 예보됐는데요. 다만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예상 강수량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양주역에서 JTBC 이수진입니다. 서울에도 밤사이 지역에 따라 최대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강의 수위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잠수교를 비롯한 일부 도로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민광 기자, 한강의 수위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한강대교 수위는 4.45m, 잠수교 수위는 7.2m를 기록 중입니다. 잠수교 통행이 가능하려면 6.2m까지 수위가 낮아져야 하는데 여전히 1m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잠수교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오늘로 열흘째 계속 통제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수교 이외 현재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는 도로는 또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개화 육관문 방화대교 남단 하부도로 양방향, 그리고 어젯밤 한때 통제가 풀렸던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에서 수락 지하차도 양방향도 많은 비로 다시 전면 통제됐습니다. 성산대교 남단 옆부터 양평 나들목 구간, 동작대교 하부 신동아 쇼핑센터 지하차도, 당산로 52길 등도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한강 시민공원 주차장 11곳도 모두 폐쇄돼 이용이 불가하니 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일부 구간도 부분적으로 통제되고 있죠. 네, 오전 6시 10분부터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나들목이 양방향 모두 통제됐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방향 구간은 불어난 한강물 탓에 한강공원 시설물을 도로 위로 옮기면서 하위 2개 차로가 부분 통제된 상태입니다. 강변북로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로 향하는 구간과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로 향하는 구간 역시 한강 수위 상승으로 하위 1개 차로가 부분 통제됐습니다. 네, 임진강의 필승교와 군남댐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끝으로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한때 9.28m까지 올라갔던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오늘 새벽 3시 40분 기준으로 7.35m를 기록했습니다. 임진강 홍수를 조절하는 군남댐도 어제 수위가 내려가면서 오늘 새벽 31.87m를 기록해 최고치인 40m보다 낮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김민관입니다. 네, 폭우로 축사에 물이 들어차니까 살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던 소들. 물이 빠지면서 내려올 방법이 없어서 그 위에서 거의 탈진 상태였는데요. 소들을 다시 땅으로 내리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취총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한 소들이 회복되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고승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철 지붕 위에 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게를 못 이기고 망가진 지붕에 끼어 빗물을 핥아먹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소 주인은 애가 탑니다. 눈물 나올 정도래요. 진짜 애들이 밥도 못 먹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소방대원이 입으로 마취총을 쏩니다. 진정제를 맞더니 버둥거리던 소가 잠잠해집니다. 구조대가 지붕 위로 올라가 축 늘어진 소를 굵은 줄로 묶습니다. 저 소를 일단 안정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이 어려운 작업. 기중기로 마취된 소를 구조하면 앞에 좀 더 들어요. 수의사가 건강 상태부터 살펴봅니다. 물에 침수가 된 상태에서 헤엄쳐가지고 올라간 상태라 호흡기 증상이 다 있고 열이 전부 다 열성 질환이 있는 편이에요. 지붕이 무너져 방에 떨어진 소도 구조했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소도 구했습니다.
지붕이 망가지면서 수해 잔해물에 떨어진 소들은 안타깝게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소가 안 돼요. 시체도 너무 많고 아직 지금 한 이틀 동안 지금 아무것도 먹이도 못 먹어가지고. 이번 폭우로 마을에서 키우던 1,500여 마리의 소 중 약 400마리가 폐사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지금 뭐랄까 아비규환이지 뭐. 정부는 구례, 곡성, 담양, 나주 등 피해가 컸던 호남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입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지난달 미국 언론 보도로 주한미군 감축설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맞물려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당장 주한미군을 줄일 계획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선을 봐야 한다는 건데요.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집에 데려오고 싶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아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이 미국 정치 잡지에 기고한 글의 제목입니다.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각각 물었더니 주한미군을 당장 줄일 계획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문에 흘린 이야기일 수 있다는 한국 측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전 고위 관료의 말을 빌어 실제 한국을 압박하려고 그랬다 하더라도 전혀 놀랄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정말 미군 병력이 빠질지는 대선이 끝나는 내년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지금과 같은 병력을 유지할 거란 민주당 캠프 인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온다면 병력 감축 소문은 또다시 돌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도심 번화가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이 고급 상점 등을 부수고 들어가서 물건들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일대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 소식은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최대 번화가 다운타운이 순식간에 무법천지로 바뀌었습니다. 밤사이 쇼핑센터를 비롯해 보석상, 루이비통 등 고급 상점까지 수십 개의 상점이 부서지거나 약탈당했습니다.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달아나는가 하면 미리 대기해 있던 차에 황급히 올라타는 사람들까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자정 무렵부터 새벽 5시 사이 수백 명이 도심 곳곳에서 상점 유리창을 깨고 상품을 약탈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2명이 총에 맞고 1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관 13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This was not an organized protest. Rather, this was an incident of pure criminality. 경찰은 이번 폭동이 전날 오후 시카고 남부의 한 우범 지역에서 발생한 총기 소지자와 경찰 간의 총격에서 촉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to be clear, this had nothing to do with legitimate protected First Amendment expression. 시카고 시장은 폭동과 약탈이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밤사이에 들어온 나라 밖 소식들 좀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장기 집권을 한 현 대통령이 이번에도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열린 건데요.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야권 지지자들이 벌인 시위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9일 투표 종료 뒤 루카셴코 대통령이 79.7%로 압승했다는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돌풍을 일으켰던 티하누스 카야 후보는 10.9%를 득표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수도 민스크 등 주요 도시에서 대선 결과 불복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체류탄 등을 쏘면서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벨라루스 내무부는 전국에서 3천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유럽 야권 인사 후보 등록을 좌절시키는 등 불법 선거를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1994년부터 26년째 철권 통치하고 있으며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립니다. 홍콩 소식도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적용돼서 체포된 사람이 또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그네스 차오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현지 시간 어제 홍콩 보안법상 분열 선동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에 발부된 영장을 바탕으로 차우의 주거지에 들어닥쳤습니다. 아그네스 차우는 조 씨와 원과 함께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 우상혁명 때 전면에 나선 바 있습니다. AFP 통신은 차우는 이날 국가안보사건으로 체포된 10명 가운데 한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오전에 반중 매체 빙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를 홍콩 보안법상 외세 결탁 혐의로 체포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세가 강해지는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예정대로 9월 개교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존슨 총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통해서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교육은 국가의 도덕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태풍 장미는 어제 소멸했지만 장맛비는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쪽으로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다시 내려오고 활성화하면서 밤사이 전국 곳곳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북도에는 오늘 하루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취재 기자와 비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지금 장마전선은 정확히 어디쯤에 있습니까? 네, 장마전선은 충남 서해안에서 강원 동해안 쪽으로 비스듬히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이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밤사이 북서쪽에서 선선한 공기가 내려와서 또 고온다습한 공기와 만나면서 장마전선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에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밤사이는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가장 비가 많이 온 지역은 경기도 양주로 어제 0시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를 보면 24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로만 보면 오늘 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인천시 중구에 100mm 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특보 상황도 지역별로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 호우경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호우경보가 이 경기 북부 쪽으로는 양주 한 곳에 내려져 있고 그리고 경기 남부 대부분 그리고 충청 북부, 전북 순창에 현재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등 그 밖에 중부와 전라북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반면에 남부 쪽 대구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남 일부와 경상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중부는 호우, 남부는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북태평양 고기압이 경상도까지 덮으면서 이 지역으로 폭염이 나타났고 그 가장자리에서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네, 당초 이번 장마 이번 주 금요일쯤에나 끝날 것이다 이런 예보가 있었는데 한 이틀 더 늦어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등 지역에서 이 장마 종료 시점이 기존 예보보다 이틀 더 늘어나서 이번 주 일요일로 늦춰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상청 중기예보에서 서울,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에서 일요일까지 장맛비가 올 것으로 이렇게 예보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다만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다시 내려오면서 서울, 경기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장마는 결국 역대 가장 늦게 끝나는 장마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를 보면은 이전까지 가장 늦게 끝나는 장마는 1987년 8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8월 11일 그 기록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장맛비가 예상되니까 하루하루 그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산사태 징후를 미리 알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사면에서 돌이 굴러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면 산사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또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는 조금 별개지만 폭우가 없더라도 상류에 비가 많이 와서 댐을 방류하면 갑작스럽게 주변 하천이 불어날 수가 있어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류 지역의 댐이나 저수지의 수위 등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제5호 태풍 장미 어제 소멸했는데 또 이어서 제6호 태풍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에 남중국해에서 제6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을 했습니다. 중심 부근에는 초속 21m의 바람이 불고 있어서 어제 한반도에서 소멸한 그 장미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강한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메칼라는 내일 오후에 중국 푸저 부근에 상륙한 뒤 소멸할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이재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긴 장마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역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산사태입니다. 경기도 산사태 현장들의 경우 임시 보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산사태로 3명이 목숨을 잃은 펜션입니다. 현장엔 아직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나뭇가지와 쓰레기들이 떠밀려 내려와 있고요. 산 위로는 흙이 더 내려오지 말라고 임시로 비닐을 씌워놨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조치는 해놨지만 물을 머금은 흙이 빗물에 계속 흘러 내려옵니다. 걱정되죠. 그러니까 장사를 안 해도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다 이거 물 못 내려오게 다 막아놓고 저기 저 흙 봐봐요. 저기다 메꾸고 막. 또 다른 산사태 피해 현장입니다. 경기도청 복구팀의 현장 점검에 동행했습니다. 산비탈을 걷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산사태가 처음 시작된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바위가 그대로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당시 1000톤가량의 흙이 떠내려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복구 작업의 시작은 산사태가 난 땅의 면적을 측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리 측정하고 폭 측정하고 이제 길이 측정하고 이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실시석에다 하고 최종적으로 막고 해서 사방댐을 막고. 문제는 사방댐의 설계와 발주를 거쳐 공사까지 끝내려면 일러야 올해 말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가 피해 우려에 주민들은 초조합니다. 비가 더 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도로가 유실될 확률이 많죠. 그걸 좀 지원을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올해 경기도에선 산사태 170건이 났는데 2013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위험 지역의 주민들은 미리 대피해야 하고 대피를 못한 채 산사태가 나면 산사태 경로가 아닌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커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호남 지역 대의원 대회를 연기한 데 이어 이번 주에 개최할 예정이던 충남과 세종, 대전 지역 대의원 대회도 연기했습니다. 의원들은 전원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재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폭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논의를 공식화했고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정의당도 공감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1961년 이후 59년 만에 4차 추경 편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7 정상회담 확대 구상에 대해 최근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독일이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략회의를 가진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참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또 역대 최대로 올라간 실업급여 지급액입니다. 지난달 7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늘어난 1조 1,800여억 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6달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매달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단지로 106가구 모집에 17,800여 명이 신청을 해서 168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한 단지입니다. 길어지고 있는 장마 기간 동안 집중호우가 이어졌고 차량 피해 규모가 7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해 연간 피해액이 보통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로 나오는데 700억 원을 벌써 넘긴 건데요. 이후 태풍의 영향까지 생각하면 올해 차량 풍수의 규모는 역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재직 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교사 2명이 파면됐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40대 교사와 창녕의 한 중학교 30대 교사입니다. 징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연일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횡단보도에 지름 2.5m, 깊이 3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생겼습니다.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구청에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는데 다행히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청계천 성북천교 부근에서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고립됐습니다. 산책을 하던 도중 미끄러졌는데 수초를 붙잡고 버티다가 119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전주 한지가 세계문화재 복원의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미 성 프란체스코의 친필 기도문 등을 복원하는 데 이 한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식 인증까지 하면서 세계적인 한지 활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공연이 줄어서 힘들어진 뮤지컬 배우와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기 위한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달 말에 세종문화회관에서인데요. 국내 대표적인 뮤지컬 프로듀서들이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할리우드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격리 상태에서 60번째 생일을 맞았고 비교적 건강한 상태라고 SNS로 알렸습니다. 지난 부동산 대책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취득세 인상 방안. 오늘부터 취득세율이 최대 4배로 높아집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이면 12%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발해서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를 앞두고 오늘 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만든 소통협의체 첫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갈등을 풀 만한 얘기가 오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프로야구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는 관중이 오늘부터 더 늘어납니다. 관중석의 10%에서 25%까지로 많아지는 건데요. 정부가 30%까지 허용을 했지만 한국야구위원회는 안전 유지를 위해서 25%까지만 받기로 했습니다. 프로축구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태풍 장미가 지나간 뒤에 오늘은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과 경남 내륙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그리고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라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도와 전북에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30에서 80mm, 경북 북부와 서해 5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경상도와 제주도 산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도, 전남 동부 내륙,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까지 낮 기온이 33도가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북한으로 올라가겠지만 모레 우리나라로 내려와서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3도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습니다. 대전 25도, 광주와 부산 26도로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로 수도권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전 28도로 충청도는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강릉 32도, 광주 30도, 대구 34도로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장마에 태풍까지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때 거두지 못한 채소와 물먹은 과일들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면서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복숭아 나무는 꺾이고 열매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고추밭은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장마가 길어지고 폭우가 계속되면서 과일, 채소가 시장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일단 복숭아가 특히 제일 많이 줄었고요. 제일 많이 오르게 포도는. 원래는 보통 2송이가 5,000원 팔았거든요. 근데 3개 놓고 10,000원 팔잖아요. 실제로 고랭지 배추는 작년보다 82% 올랐습니다. 방울토마토는 69%, 참외와 복숭아도 값이 올랐습니다. 재배 면적도 지난해보다 줄어든 데다가 비 피해가 심한 지역에선 수확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햇볕을 제대로 못 본 탓에 잘 여물지도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일손도 부족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도 걱정입니다. 무더위가 찾아오면 병충해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병해충 피해가 많이 돌거든요. 과수 쪽에. 병해충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주시해서 봐야 되겠죠. 소비자들은 장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2,000원이나 올랐대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죠.
원래 한 1,000원이면은 뜬 건 2,000원도 가고 앞으로 더 할 것 같아. 정부는 비축해놓은 채소를 풀고 농협이 계약 재배하는 토마토 등도 일찍 시장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알루미늄 분말 취급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공장 안에 사람은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고 물이 닿으면 불에 잘 타서 불을 끄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는 걸 막으면서 불이 붙은 알루미늄이 다 타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1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5톤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을 사고 차량에서 빼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기도 안성시 죽산 삼거리에서 2.5톤 화물차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14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 50대 운전자와 20대 동승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4일 대규모 폭발 참사를 겪은 레바논이 그 피해를 추스르기도 전에 다시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연일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대통령의 사진을 불태우고 의회 건물 등 정부 기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서 발생한 폭발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의 탓이라며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s why we will not get out of the streets until our needs are met, until the new elections and all the three pillars of the government are got down. 레바논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총리가 실권을 쥐고 있는 내각제에 가깝습니다. 디아브 총리가 이끄는 현 내각은 올해 1월 이슬람 시아파 정파 헤즈볼라의 지지를 얻으면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제 위기에다 이번 폭발 참사까지 겹치면서 결국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الاستقالة كمان هي مسؤولية، نحن استقلنا كمان مسؤولية مش هروبا من المسؤولية.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폭발 참사 이틀 뒤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23년부터 20년 동안 레바논을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식민지 시절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 같은 우려와 비판도 나옵니다. 레바논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이란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레바논의 민감한 국면을 이용해 일부 서방 국가들이 물고기를 낚으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레바논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레바논 특유의 정치 체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레바논은 우리하고 달리 이 종교 종파들이 그 의석수를 나눠 먹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가 총 128석인데요. 크리스찬들이 이제 64석을 갖게 되고 무슬림들이 64석인데 다시 무슬림들도 순니파, 시아파 여러 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들이 또 거기서 분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무슬림 64석 중에서 순니파가 가진 게 27석, 그리고 시아파가 27석, 그리고 나머지 이 알라위라든지 드루즈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네. 그리고 그리스도교도 뭐 마론파, 정교회가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128석이 종파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를 계속 하는 게 사실상 전 국민들의 그 민의를 반영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죠. 많은 부분에서 그전과는 달리 다른 종파에 속한 사람들의 표도 많이 얻어야지만이 당선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각 종파마다 의석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레바논이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하기가 어려운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프랑스는 적극적인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고요.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은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레바논 폭발 참사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최근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헤즈볼라를 제거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그거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시아파로서 실질적으로 의석수로 따진다면 128석 중에 시아파가 얻을 수 있는 건 2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지 않는 조직이라 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정파가 무장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헤즈볼라거든요. 그리고 헤즈볼라가 지금 시리아 정권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 이란하고 연결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를 제거를 해야지만이 반대로 이란의 영향력을 이 시리아나 레바논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게 반이란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서는 무조건 헤즈볼라를 제거하고 싶어 하고요. 반대쪽에서는 헤즈볼라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시리아하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헤즈볼라가 절대 레바논에서 세력을 잃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바로 이 헤즈볼라를 제거하느냐, 헤즈볼라가 버티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싸움들이 계속적으로 아마 지금 선거 때까지 밀고 당기기가 지속될 것이고 국제사회가 이것 때문에 계속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결국 레바논 내각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내각이 꾸려져야 하는데 레바논 정치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겠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구조적인 의석 분배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걸 깰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표에 나와서 투표를 하고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 총선에서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50%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강력한 것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느냐. 이게 바로 레바논 정정 변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레바논 국민들은 정부가 테러리스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이 낫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폭발 참사 이후에도 레바논 정부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침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레바논 정부가 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사표를 낸 청와대 고위 참모 6명 가운데 3명이 교체가 됐고요. 이제 유임된 나머지 3명을 포함한 후속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문규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 5명이 일괄 사표를 던졌습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절반을 교체했습니다. 신임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의원을,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에는 각각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김재남 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친문계 핵심으로 민주당 사무총장도 지낸 여당 중진입니다. 김종호 민정수석은 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고 김재남 시민사회수석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비서관에서 내부 발탁됐습니다. 민정수석과 정무수석의 경우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론 악화의 책임을 물어 교체한 걸로 보입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 다주택 보유자로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내놨다가 거둬들여 논란이 됐고, 강기정 전 수석은 부동산 대책 논란에서 정무적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회숙 인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 3명은 유임됐습니다. 다만 이번 부동산 국면에 큰 관여를 하지 않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 교체된 걸로 볼 때 후임자가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신임 수석비서관 3명의 임기가 오늘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네, 이번에 내정된 청와대 수석 3명을 보면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가 없어서 최근에 다주택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민심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도 역시 관심입니다. 이어서 박민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석 3명 교체 발표가 나기 3시간쯤 전입니다. 그런데 앞서 사표를 냈던 참모 6명 가운데 단 한 사람, 김조원 민정수석만 불참했습니다. 후임 발표도 전에 자리를 비운 겁니다. 김 수석은 이미 청와대 관계자들의 온라인 대화방에서도 나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수석은 강남집 2채 중에서 한 채는 팔라는 청와대 방침에 반발해온 걸로도 전해집니다. 이런 여파 속에 이루어진 인사인 만큼 이번에 내정된 수석 3명은 모두 집이 한 채거나 없습니다. 김종호 민정수석 내정자와 김재남 시민사회 수석 내정자는 각각 서울 비강남권의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한 채씩 신고했습니다. 최재성 내정자는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다주택자 교체와 부동산 대책 논란은 별개란 입장입니다. 통합당은 경제라인 쇄신 없는 인사는 쓸모가 없다며 부동산 정책 책임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도 주요 정책 라인에 대한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새 참모진을 향해 비상한 시기,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어제 청와대 인사가 발표되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감독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4일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상암동에 2,000가구가 들어가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구상을 밝힌 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통하려면 이를 실행에 옮길 상시 조직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위가 분야별로 맡아온 편법 증여와 집값 담합, 대출 꼼수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형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 합동으로 출범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키우고 법적으로 감시 권한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을 감시하듯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정부 산하기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강력한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8.4 공급대책의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16년간 표류한 서울 상암동 DMC 랜드마크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곳에 한 동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거나 층수를 낮춰 2-3개 동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2,000가구의 아파트를 포함해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층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겁니다. 용적률이 최대 1,300%여서 한 동짜리로 지을 경우 100층 이상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종전에 그 복합 비즈니스 센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 용도와 복합으로 주거 부분도 포함해서 주거를 넣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4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을지, 교통을 비롯한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을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주변 지역의 교통 문제나 환경 문제나 교육 문제가 뒤따르고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 준비가 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정부는 과천 청사부지에 짓기로 한 4,000가구를 이르면 내년부터 분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렇게 공급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새로 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암동 주민들은 어제 구청 앞에 모였고 과천과 태릉에서도 지난 주말에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하면서 접점을 찾겠지만 임대주택을 막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서울 상암동 곳곳에 나붙은 현수막들. 구청을 직접 찾아간 주민들도 있습니다.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주민들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전혀 살 수가 없어요. 저희는 님비 아닙니다. 정부 계획대로 6,000가구 이상이 새로 지어지면 빽빽한 아파트 숲이 되는 것은 물론 교육과 교통 여건도 나빠질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우려입니다. 진행을 국토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각각 10,000가구와 4,000가구가 들어서기로 한 태릉과 과천의 주민들도
지난 주말 항의 집회를 열고 정부의 공급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부의 계획을 제대로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엔 교통과 교육 등 인프라가 함께 들어간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주택은 결코 기피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는 어제 오후 경남 거제에 상륙한 뒤 2시간여 만에 울산 서북 쪽에서 소멸했습니다. 일단 태풍은 사라졌지만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전국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저희가 뉴스 특보를 통해서 태풍의 상황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려를 좀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소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풍은 이제 어제 예상 진로대로 이제 북상을 하다가 부산 옆에 거제 쪽으로 상륙을 네. 했죠. 통영 쪽으로. 그래서 우선 울산 북쪽에서 소멸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정도에. 네. 네, 이제 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일단 이제 피해는 상당히 적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태풍의 그 바람은 거의 예측한 대로 그대로 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 그 태풍의 중심 최대 풍속이 한 20m 정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럴 때 이제 최대 풍속 같은 게 순간 최대 풍속은 한 26, 7m까지 불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태풍이 그 상륙해서 지나갔던 통영이라든가 울산 같은 데는 26에서 한 27m 정도 초속으로 불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초속 20m 정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그냥 태풍의 그 위력만큼 불었는데 그 정도로. 네. 이제 비는 거의 오지 않았죠. 네. 어제 같은 태풍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약하기 때문에 이제 눈이 없거든요. 눈이 없으면 대개 태풍 그 중심도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제 원래 이제 태풍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경남 쪽 태풍이 지나가는 루트 쪽은 사실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뭐 부산이 23mm, 다음에 울산이 25mm, 네. 강릉이 25mm, 또 울릉도 쪽으로 올라갔는데 울릉도는 5mm밖에 안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태풍이 어제 보면은 새벽에 제주 남쪽에서 올라올 때부터 이미 이 태풍 전단에 만들어졌던 비구름대는 실제로 그 경남하고 전남 그 중간 정도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쪽에서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전방으로 먼저 이 태풍으로부터 수증기가 이제 내륙 쪽으로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은 오히려 비가 거의 안 왔는데 네. 오히려 이제 어제 보면 내륙 특히 이제 오후 퇴근 무렵쯤으로 해서는 아주 뭐 경기도 양주 같은 데는 시간당 90mm 정도의 완전 물폭탄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 정말 이 태풍으로부터 유입된 수증기로 인해서 실제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는 경기도 양주는 이 정도 비가 안 내립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어제 장마에서 영향은 없었거든요.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다 태풍의 수증기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뭐 최소한 50mm, 많은 곳은 200mm 정도에 이르는 게릴라성 호우죠. 네. 쏟아붓고 바로 다른 지역으로 쏟아붓는 이런 형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태풍의 영향이 뭐 바람이라든가 지나간 쪽은 피해가 좀 덜했지만 오히려 전국적으로는 국지적으로 호우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북한 쪽에 있던 장마 전선이 태풍이 소멸되면서 밑으로 다시 내려온 겁니까? 먼저 그건 오늘 새벽서부터 내려오기 네. 시작을 했죠. 일단 어쨌든 태풍이 소멸했더라도 저기압을 해서 동해 이제 울릉도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대개 저기압들은 서로 상호 간섭하는 힘이 있습니다. 네. 올라가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 장마전선을 끌어내리거든요, 약하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벽서부터 이제 북한에 위치했던 장마전선이 내려오면서 현재 수도권 쪽으로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제6호 태풍 메칼라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한반도 쪽으로는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 중국 쪽으로 상륙을 하면서 네. 소멸하는 것이죠. 일단 뭐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쪽에서 소멸되지만 열대성 해양에서 끌고 올라온 수증기가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죠. 대개 이제 지금 그 메칼라가 상륙한 지점 정도에서 그 소멸하고 나면 그 대개 수증기가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면 한반도 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 장마전선이 걸리는 쪽에는 그 수증기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중국에도
굉장히 많은 비가 그동안에 내렸었고 피해가 컸었는데 6호 태풍 메칼라 큰 피해 없이 중국에서도 잘 소멸이 돼버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센터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반도 상공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태풍들이 아주 쉽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다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겁니까? 뭐 당분간은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북태평양 고기가 확장을 강하게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장마가 끝나더라도 거의 뭐 우리나라 근처 정도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의 연변을 따라 움직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만일 태풍이 지금 서태평양상에서 만들어진다면은 거의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태풍의 길이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입니다. 당분간은 거의 그럴 확률이 높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일 정말 예상이라도 확정을 한다면 중국 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이게 이제 예상보다 더 수축을 한다면 일본 쪽으로 갑니다. 대개 태풍은. 그런 현 상태 정도로 하면은 일단 발생을 한다면 우리나라 쪽으로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5호 태풍 장미, 6호 태풍 메칼라까지는 아직 뭐 중대형 태풍으로 큰 피해를 끼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중대형 태풍은 그래도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상당히 조건은 네. 좋습니다. 지금 서태평양 쪽에 해수 온도가 높고요. 또 이제 일단 지금 현재 상해 쪽으로 상당히 건조한 공기가 있는데 그게 좀 사라지면은 굉장히 그 중대형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올라오는 태풍은 일단 가능성입니다. 현재 뭐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번 태풍과 비교가 안 되는 중대형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기상청은 어제 다시 예보를 좀 수정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쯤에 이번 장마가 끝날 것이다라고 했던 예보를 한 이틀 정도 더 늦췄어요. 일요일에 장마가 끝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번 장마가 이제 계속적으로 네. 실제로 이제 번복돼서 이제 뒤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다 보니까 참 이제 역대급 장마가 돼버렸는데 사실 지난 주말 모델들은 거의 16일까지 강수가 모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부지방으로. 근데 기상청이 그 앞에 아마 14일까지 냈기 때문에 수정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계속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예보를 다시 바꿔서 16일까지 일단 이틀을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사실 이제 모델들은 16일 이후에는 다 제가 말씀드린 지난 한 금요일 이 정도도 16일 이후에는 다 이제 네. 올라가는 걸로 모의가 되고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기상청 예보를 좀 늦게 바꿨다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16일 정도면은 거의 이제 장마는 정말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안 끝나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의 예보 수정 없이 16일 이전에 하루라도 빨리 장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뭐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래도 아직 뭐 여름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폭염이 좀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일단 폭염은 있을 거로 봅니다. 지금 당장 남부지방도 비가 끝나고 나니까 다 폭염 지금 특보가 그렇죠. 발령되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이제 남부지방 계속 폭염일 것이고 그렇다면 중부지방도 장마만 끝나면 당연히 폭염은 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고 올라오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이게 이제 가장 더운 시기가 이제 지나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폭염은 있지만 폭염 지속하는 기간은 평년보다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2018년은 이제 워낙 더웠지만은 그 정도 그때는 폭염 평균 일수가 한 35일 됐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3일 됐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폭염 일수 전국 평균입니다. 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침수로 고립된 마을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자 소방관이 물바다가 된 마을을 가로질러서 약을 매단 드론을 날렸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는 7살 아이에게 소중한 약이 무사히 전달됐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리는 비를 뚫고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강과 마을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를 지나 강을 건넙니다. 이 집 저 집을 오르내리며 누군가를 찾습니다. 한 남성이 드론 쪽으로 다가옵니다. 서로를 알아본 듯 바로 옆 옥상에 착륙합니다. 드론에 약을 붙여 고립된 마을에 전달하는 겁니다. 천식을 앓던 7살 김모 군이 호흡곤란이 왔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마을이 잠겨 갈 수 없었습니다. 한 소방관이 평소 갖고 다니던 드론으로 1.5km를 날려보냈습니다. 신고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신고자한테 이제 그 드론을 내려도 되겠냐 그 위치에 착륙을 시켜가지고 이제 신고자분한테
그 위에 있는 약을 띄시라고, 그 약을 띄시고 물러나시라고. 사흘 전 충북 영동과 옥천을 지나는 금강이 넘쳤습니다.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자 상류의 용담댐이 수문을 연 겁니다. 초당 2,900톤이 넘는 물이 쏟아지면서 강이 넘친 겁니다. 창문을 두드리 깨고 나갔다는 게. 저 뒤에 창문을, 우리 방의 창문을. 그걸 깨고 나가보니까 막 물이 막 붓고 올라가 막 위까지 올라오는 게. 벽에 난 물자국을 보면 당시 제 가슴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던 건데요. 집 안에 있던 모든 살림살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마당 쪽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마당 쪽에는 이렇게 냉장고도 나와 있고요. 이 마당에 있는 창고 벽면이 완전히 뜯겨져 나갔습니다. 이 바로 앞이 금강인데 당장이라도 넘칠 것처럼 현재도 수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충북 옥천과 영동에서만 주택 67채와 축구장 250개 크기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도무지 멈추지를 않는 장마와 함께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부동산 문제죠. 내 집을 가지려면 돈 한 푼 안 쓰고도 10몇 년이 걸린다는 매번 나오는 소식이 유독 더 아프고 저 많은 아파트 가운데 왜 내 집은으로 시작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조금은 다른 집에서 살고 있는 3명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있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강화도의 땅을 사서 직접 집을 짓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늘 와서 집을 깨끗하게 잘 쓰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 오후 5시만 되면 깜깜해지는 집에서 살고 도어락을 열려고 하는 술 취한 남성을 보고 경악하는 예전 집에서의 경험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는 사람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야말로 모험을 강행을 했는데 조금은 독특한 가족 형태라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는 책,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입니다. 회사에서 성희롱을 겪은 한 여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그 사실을 알린 순간 벌어질 일들이 예상이 됐기에 신고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용기를 냅니다. 우리에게는 참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직장 내 성폭력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전혀 아니고 그 누구도 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흐, 해밍웨이, 괴테에게 특별했던 장소들로 책을 통해 여행을 떠난다면 어떨까요? 이들의 명작은 어디에서 어떻게 영감을 받아 나오게 됐는지 거장들의 발자취가 담긴 유럽 곳곳을 따라가면서 사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랜선 인문학 여행까지 새로 나온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백악관 건물 밖에서 총격이 있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브리핑을 하다가 퇴장을 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백악관에서 코로나19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읽던 중에 갑자기 비밀 경호국의 안내를 받으며 퇴장했습니다. CNN은 백악관의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장 읽기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날 정도로 급박했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총격이 일어난 곳은 워싱턴 시내 17번가와 펜실베니아 에베뉴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일반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며 직선거리로 200m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분여 만에 브리핑 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비밀 경호국의 총격에 의해서 무장한 총격범이 총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는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당국이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5만 명을 이제 넘어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NHK의 집계에 따르면 어제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39명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이달 3일에 이어서 일주일 만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세가 진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 집계를 보면 지난달 3일 2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1만 명이 더 증가하는데 22일이 걸렸습니다. 다시 1만 명이 증가하는데 9일이 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1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5만 455명입니다.
교도통신은 정부의 관광 지원 사업인 고투 트래블로 지역을 넘는 인파가 늘어난 것이 확진자 급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1분기 가계 보유 현금이 3조 원 정도 늘어서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불안 때문에 가계가 현금을 늘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신혼여행지로도 인기가 있는 아프리카 모리셔스 해안에 에메랄드빛 바다가 잿빛이 됐습니다. 일본 화물선이 좌초되면서 나온 기름 때문에 희귀한 생태계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바다에 시커먼 먹물이 쏟아진 듯 검은 물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금빛 모래사장은 기름밭이 됐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희귀 생물 생태계를 자랑하던 모리셔스 동남부의 블루베이 해양공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5일, 일본 해운회사 소유의 화물선 와카시오호가 암초에 부딪히며 이곳에 좌초하자 해안가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파도가 높아 모리셔스 정부가 손쓰지 못한 사이 연료 탱크가 파손됐고 지난 6일부터 1,000톤이 넘는 기름이 흘러나온 겁니다. 주그노트 모리셔스 총리는 배의 균열이 커져 반으로 쪼개질 위험성이 있다며 추가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해안가에 동물을 옮기고 기름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모리셔스의 구호 요청에 프랑스 정부는 오염 확산 방지 장비를 실은 군용 수송기를 보냈고 일본 정부도 방제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은 수천 종의 생물이 이미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Natural reserve with endemic and endangered species. There's the pink pigeon, there's giant tortoises, there's a tree there that's said to be 400 years old. 현지 경찰은 항해 일지와 외부 통신 기록 등을 회수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밤사이 전국 곳곳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경기도 양주에는 하루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인천에도 오늘 0시부터 지금까지 100mm 넘게 비가 내렸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북도에는 오늘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어제 오후 쏟아진 폭우로 도로와 지하철역 안까지 잠기면서 퇴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오늘 아침 양주역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는 현재 수위가 7.6m로 열흘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동부 간선도로 일부 구간과 여의 상류 나들목 등에서도 차량 운행이 통제되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는 취득세율이 최대 4배로 올라갑니다. 집이 2채면 8%, 3채가 넘으면 12%로 각각 인상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